김민주는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뜨거운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 조용히 서 있었다.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맑았던 10월의 기운은 이미 사라지고 늦가을의 포근함이 창가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은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안을 주었다. 42년의 삶 중에서 지난 12년은 그의 삶을 가장 충만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 아내 윤소연, 그리고 10살 된 아들 준혁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은 그에게 세상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소연이 끓여준 미역국과 준혁이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 냄새를 맡으며 식탁에 앉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완벽한 행복의 정점이었다. 오늘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의 향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부엌을 채웠고 거실의 텔레비전에서는 간밤의 뉴스와 오늘의 날씨를 전하는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한 풍경을 눈에 담았다. 아침 햇살이 소연의 머리칼에 부서져 반짝였다. 그녀는 주방에서 능숙하게 계란 프라이를 뒤집고 있었다. 그 모습은 12년 전.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와 다를 바 없이 사랑스러웠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는 믿음. 그것은 민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었다. 자기야, 준혁이 아직 안 일어났어. 소연이 고개를 돌려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내가 깨우고 올게. 5분만 더 자겠다고 하네. 민주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준혁이는 아침잠이 많았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이불을 걷어주고 학교 늦어 라고 장난스럽게 외쳐야 겨우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민주는 아들의 방으로 향하며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문득 소연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계란 프라이를 뒤집다 말고 힐끗 시계를 보더니 빠르게 핸드폰을 확인하는 듯 했다. 그 짧은 순간의 동작은 마치 누군가에게서 온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한 기민함이 서려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을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던 소연이었다. 민주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마 사업 준비 때문에 바쁜 일이 생긴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준혁아, 얼른 일어나야지. 지각하면 선생님한테 혼나. 민주는 침대 곁에 앉아 이불을 살짝 걷어 올렸다. 준혁이는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곤히 잠든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칼과 따뜻한 천은 그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다. 5분만 더 잘래요. 준혁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안 돼. 밥 먹고 씻으러 가야지. 아빠가 맛있는 계란 프라이 준비해뒀어. 민주는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깨웠다. 마침내 준혁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들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고 민주는 소연에게로 돌아왔다. 준혁이 깼어. 이제 곧 세수하고 나올 거야. 소연은 어느새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화장대 앞에 앉았다. 평소보다 화장 시간이 길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던 그녀는 연신시계를 흘끗거렸다. 그리고 화장대 위 핸드폰 화면이 잠시 밝아졌다. 소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손에 쥐더니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내려놓았다. 그 동작 또한 찰나에 지나지 않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자기야, 미안해. 나 먼저 나가봐야겠어.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거든.
소연은 립스틱을 마저 바르고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평소 같으면 어떤 클라이언트인지, 무슨 프로젝트인지 자세히 설명해주던 그녀였는데 오늘은 그저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렀다. 요즘 정말 바쁘네. 사업이 잘 되나 보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사실대로라면 기쁜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다. 응?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줄게. 소연은 급하게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높고 미묘하게 긴장한 듯 보였다. 소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준혁이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아빠, 엄마는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순진한 아들의 질문에 민준의 마음이 묵직해졌다. 그는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시 예전처럼 많이 놀아주실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소연이 자신만의 꿈을 찾아 바쁜 것이라고. 그의 12년 결혼 생활을 흔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소연의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이었다. 소연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해. 인테리어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어때?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소연은 지난 12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그런 그녀가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하자 민주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했다. 혹시라도 가정이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정말 하고 싶어. 민준이 진지하게 묻자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결혼 후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하며 자신의 꿈을 접어두고 살았다. 그런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정말 잘해보고 싶어.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 소연의 말에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좋아, 해봐. 내가 전적으로 지원해줄게. 자금도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민준의 말에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녀의 품에 안겨 민주는 행복했다. 그의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뻤다. 그때까지는 이 결정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이후로 소연은 달라졌다. 인테리어 관련 서적을 쌓아두고 공부했고 디자인 프로그램을 익히기 위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런 소연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사업 자금을 흔쾌히 내주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행복한 기대감은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소연의 사업이 바빠지면서 준혁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학교가 끝난 후에도 엄마가 없는 날이 많아졌다. 준혁이는 민준에게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묻곤 했다. 아이의 쓸쓸해하는 모습에 민준의 마음은 아팠다. 자기야, 준혁이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소연도 미안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소연의 마음을 읽는 듯 했다. 그렇네. 준혁이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겸 가정교사라도 구하면 어떨까? 특히 수학 성적이 좀 아쉽잖아. 그의 제안에 소연은 반가워하며 동의했다. 그게 좋겠다. 내가 아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민준과 소연은 준혁이를 위해 가정교사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순전히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민준은 그것이 자신의 완벽했던 일상에 균열을 내고
숨겨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를 불러들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민준의 제안에 소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일인 양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부터 지인을 통해 가정교사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소연은 한 젊은 여성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 여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다.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옅은 미소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차유진입니다. 29살이고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고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신뢰감이 느껴졌다. 소연은 유진을 민준에게 소개하며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가정교사 경험도 2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라고 덧붙였다. 민준은 그녀의 이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첫인상부터 호감이었다. 아이 교육에 대한 확고한 열정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진솔해 보였다. 준혁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수학을 조금 어려워해서요.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네,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천히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유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며 준혁이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준혁이 또한 유진을 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정말 예쁘세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유진은 웃으며 준혁이도 정말 똑똑해 보이네요. 라고 화답했다. 첫 만남부터 아이와 교감하는 모습이 민준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는 아들의 학습과 정서적인 안정 모두를 유진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졌다. 유진이 가정교사로 온 후 소연은 사업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시간 정도 늦던 귀가 시간이 점차 늦어지더니 밤 10시, 11시를 넘기는 일이 잦아졌다. 심지어 새벽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민주는 처음엔 사업 초기의 열정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다. 자기야, 오늘도 많이 늦었네. 어느 날, 밤 11시 30분이 넘어서야 들어온 소연에게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이는 이미 잠든 상태였다. 아,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디자인 수정을 요청해서 늦어졌어. 미안해. 소연은 피곤한 듯 대답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녀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다. 평소 같으면 힘들다고 투정이라도 부릴 법한데 그녀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를 피하려는 듯 서둘러 욕실로 향했다. 그날 이후로 소연의 행동은 민준의 불안감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녀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올려두거나 가방에 넣어두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민준이 곁에 있으면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황급히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가리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했다. 누구랑 통화해? 라고 물으면 그냥 클라이언트야 라고만 대답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민주는 아내의 이런 행동을 보며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12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매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소연이가 사업 때문에 예민해진 것일 거야 라고 되뇌며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다. 유진 선생님 또한 이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준혁이의 수학 문제를 설명해 주다가도 가끔 현관문을 힐끗 바라보곤 했다. 사장님, 준혁이 엄마 오늘도 늦으시나 봐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질문에는 민준과 비슷한 불안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네, 요즘 사업이 워낙 바빠서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많다고 하네요. 민주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준혁이의 문제에 집중했다. 하지만 민주는 유진의 눈빛에서 동정심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그 감정은 민준의 자존심을 긁었고 불편한 감정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집에서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일요일이었고 소연은 아침부터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며 나간 상태였다. 준혁이는 유진과 함께 거실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겼음을 느꼈다. 네, 들어오세요. 유진은 손에 작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은색의 고급스러운 넥타이 핀이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빛을 받자 영롱하게 반짝였다. 이게 뭐죠? 서재 서랍 안에서 발견했어요. 책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길래 혹시 사장님 물건이신가 해서요. 유진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넥타이 핀을 기억했다. 이것은 분명 그의 것이 아니었다. 디자인도, 브랜드도 그가 선호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이거 제 물건이 아닌데요. 어디서 찾았다고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의 불안감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거대한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민준의 표정을 읽고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괜히 신경 쓰시게 만든 것 같네요. 그냥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소연이 것인가요? 아니면 소연이가 저에게 주려고 사둔 것일까요?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하지만 유진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더욱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민주는 넥타이 핀을 받아들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연이가 샀다면 나에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둘 이유가 없는데. 민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넥타이 핀은 작은 물건에 불과했지만 그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에 균열을 내는 거대한 망치처럼 느껴졌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했다. 그는 유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후 넥타이 핀을 다시 상자 안에 넣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그날 밤 소연이 귀가했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곧 그의 일상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다. 넥타이 핀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배와 같았다. 아내에 대한 의심은 마치 거대한 암초처럼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늦은 밤 귀가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저 넥타이 핀은 다른 사람의 물건일까? 소연이 내게 줄 선물인데 잠시 숨겨둔 것일까? 그는 수많은 가정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논리적인 생각은 이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연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난 12년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던 커피, 식탁에서 나누던 사소한 대화, 주말이면 준혁이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간들.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졌다. 그의 믿음은 마치 얇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잠 못 드는 밤이 늘어갔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의 수학 수업이 끝난 후 유진은 민준을 따로 불렀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다. 사장님, 혹시 괜찮으실 때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거운 기운은 민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을 먼저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 소파에 유진과 마주 앉았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미 무언가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준혁이 수업 마치고 가는 길에요. 우연히 준혁이 어머니를 뵈었어요. 유진의 말에 민준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네, 그런데요? 혼자가 아니셨어요.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계셨어요. 유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모든 사고가 정지된 듯 했다.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남자분이요? 네,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키가 좀 크고 마른 체형이셨어요. 인상이 좋아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해 보이셨어요. 유진의 구체적인 묘사에 민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정장 차림의 30대 후반, 키 크고 마른 체형. 이 모든 묘사는 그의 회사 격리부 과장인 박상우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상우는 민준의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성실한 직원이었다. 35세 미혼의 그는 유머러스하고 부침성 좋은 성격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민준은 상우와 종종 농담을 주고받는 편이었기에 그의 외모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디서 보셨나요? 회사 근처에 있는 브라운 카페였어요. 좀 조용한 곳이었는데 두 분이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유진의 대답은 민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아내가 새로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와 관련된 질문을 자주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특히 격리부에 대해서. 격리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박상우 과장은 어떤 사람이야? 그때는 그저 사업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질문들이 마치 치밀하게 계산된 퍼즐, 조각처럼 그의 마음속에 박혀 들어왔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유진은 민준의 복잡한 표정을 읽고는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그의 믿음은 이미 바닥까지 추락했고 남은 것은 냉정한 이성과 복수심뿐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철저한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민준에 대한 연민과 함께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탐정이 된 것처럼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아내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상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12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아내의 행동 패턴 기록이라는 파일을 만들었다. 출근 시간, 귀가 시간, 통화 횟수, 외출 빈도 등 모든 것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마치 탐정처럼 그녀의 표정과 행동을 살폈다. 자기야, 요즘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만나? 민주는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대부분 개인집 인테리어야. 강남, 서초 이쪽으로.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예전 같으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어떤 동네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줬을 텐데 오늘은 그저 두루뭉술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민주는 소연의 표정에서 미세한 긴장감을 읽었다. 그녀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는 습관적인 동작을 반복했다. 이는 그녀가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명백한 신호였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거짓말이구나 라고 확신했다. 회사에서도 상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상우에게 평소보다 더 자주 말을 걸고 사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상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 개인적으로 바쁜 일 있어. 민주는 슬쩍 떠보았다. 산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네, 사장님,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떨렸다. 예전 같으면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그래, 요즘 피곤해 보여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민주는 그 순간 상우의 태도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의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다. 상구의 행동 패턴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던 그가 요즘은 매일같이 외부로 나갔다. 민준이 물으면 혼자 밥 먹으러 갑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혼자 식사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자리를 비우곤 했다. 민주는 상우의 이러한 변화 또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밤이 되면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몰래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는 메일의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소연의 핸드폰 사용 시간, 통화 횟수, 귀가 시간, 그리고 상우의 행동 변화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사랑하는 아내를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추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의심의 덩어리를 풀어헤쳐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는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12년간의 사랑을 뒤로하고 냉정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산구가 자신을 속이며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와 감시 속에서 민준의 심장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일상은 더 이상 행복의 연속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연의 거짓말과 상우의 수상한 행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해야 하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했고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기록한 메모들은 거짓말처럼 생생했고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직접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오해라면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차가운 정답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유진이 조용히 민준을 찾아왔다. 준혁이의 수업이 끝난 후 아이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혹시 오늘 시간 있으실 때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진의 표정은 결심에 찬 듯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기다렸다. 어제 준혁이 어머니가 계셨던 카페요. 확실한 것 같아서요. 어떤 카페인지 기억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어떤 중요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네, 여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브라운 카페입니다. 주소도 제가 스마트폰 지도에 찍어두었습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민주는 그 카페를 알고 있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덕에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몇 시쯤이었나요? 오후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제가 준혁이 수업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창밖으로 봤는데 확실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민주는 유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그녀가 돌아간 후 한동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12년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점심시간에 그 카페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운전대를 잡았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다. 그가 타고 있는 차가 마치 거대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비극의 수레처럼 느껴졌다. 브라운 카페 근처에 도착한 그는 적당한 거리에 차를 주차했다. 카페 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다. 시간은 오후 1시 50분. 유진이 말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소연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새로 산 듯한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도 드라이를 새로 한 듯 볼륨감 있게 연출되어 있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마치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공들인 모습이었다. 민준의 눈에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변을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미소를 머금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소연이 들어간 지 5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택시 한 대가 멈추어 섰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상우였다. 그는 회사에서 입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민준이 서랍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민준은 넥타이 핀까지 그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상우는 소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두 사람은 카페 입구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소연이 자연스럽게 상우의 팔짱을 끼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그는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12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냉정함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고 줌 기능을 사용해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소연이 상우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았다. 그들의 행동은 연인 관계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준의 손은 떨렸지만 셔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있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최대한 선명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산구는 가방에서 A4 용지 크기의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다. 소연은 봉투를 받아 자신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민주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민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저 서류 봉투는 무엇일까? 왜 저런 것을 비밀스럽게 주고받는 걸까? 회사 서류일 수도 있을까?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관계가 감정을 넘어선 어떤 목적을 가진 공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대화를 나눈 후 카페를 나왔다. 이번에는 소연이 먼저 팔짱을 풀고 상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주저없이 같은 택시에 올라탔다. 민주는 그들을 뒤쫓고 싶었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그는 택시의 번호를 꼼꼼하게 메모해 두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민주는 한동안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소연은 상우와 불륜 관계였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어떤 어두운 목적을 숨기고 있는 듯 했다. 민주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차갑게 식은 이성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들린 핸드폰 속 사진들은 12년간 쌓아 올린 그의 행복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브라운 카페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까 목격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사랑하는 아내 소연과 믿었던 부하 직원 상구의 모습, 그들의 친밀한 행동, 그리고 은밀한 서류 봉투. 단순한 감정적인 배신을 넘어선 어떤 목적이 있는 공모라는 불길한 예감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의 얼굴은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다. 자기야,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민주는 그 미소 속에서 이중적인 감정을 느꼈다. 낯선 사람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회사 일이 좀 일찍 끝났어. 오늘 어땠어? 민주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소연은 볶음밥을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랬어. 클라이언트 미팅은 잘 끝났고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거짓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으며 소연의 가방을 슬쩍 쳐다봤다. 오후에 상구로부터 받은 서류 봉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연은 봉투를 이미 다른 곳에 숨겼거나 처리했을 것이다. 저녁 식사 내내 민주는 소연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다뤘다.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고 메시지가 와도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이 모르는 그녀의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세계는 그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박상우의 업무 자료를 모두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경리부의 모든 재무 기록을 열람했다. 민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회계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결제 승인 서류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단순히 거래 내역을 훑어보는 대신 각 거래의 금액과 거래처를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눈에 띄지 않던 작은 이상,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십만 원, 100만 원 단위의 소액 거래들이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반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금액이 크지 않아 한 번에 눈에 띄지 않았지만 모두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다. 지난 석 달 동안 사라진 돈의 합계는 무려 2천만 원에 달했다. 민주는 격리팀 직원 김 대리를 불렀다. 김 대리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팀 내에서 박상우와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 김 대리, 최근 몇 달간 이 거래처들에서 나간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무슨 거래처들이지? 민주는 여러 개의 거래처 이름을 지적하며 물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네, 사장님, 사무용품 업체나 청소업체 같은 곳들입니다. 소액 결제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김 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다. 담당자가 누구지? 민주는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이미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상우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다. 결제 서류도 모두 과장님 결제를 거쳤습니다. 김 대리의 대답은 민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김 대리를 돌려보낸 후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상우가 관리하는 거래처에서만 수상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민주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격리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거래처들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그 거래처들 중 일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업체들이었다. 사무실 주소지도 존재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없는 가짜 회사들이었다. 박상우는 이 허위 거래처들을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아내와 직원으로서의 관계를 넘어 그의 회사를 이용해서 돈까지 훔치고 있었던 것이다. 12년 동안 믿고 지내온 아내의 배신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5년간 신뢰했던 직원의 배신은 그의 영혼을 찢어놓았다. 민주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내와 산구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서류 봉투의 정체가 이제야 밝혀진 것 같았다. 그 안에는 아마도 그들이 빼돌린 돈의 목록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을 넘어선 범죄 행위였다. 그들은 민준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어지러웠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복수를 계획해야 했다. 그는 먼저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의 다음 발걸음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향할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치밀한 배신에 맞서 더욱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서 그는 상실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박상우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민주는 분노를 넘어선 냉정한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사기와 배신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이성은 차갑게 식었고 감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 전산망에 남아있는 상우의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졌다. 서류처를 뒤지던 민준의 눈에 상우의 이름이 적힌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가 들어왔다. 계약일은 2달 전이었고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다. 상우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 돈의 출처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임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이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 또한. 그들은 단순히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아지트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회사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주는 치밀함의 정도에 몸서리쳤다. 지난 몇 달간 소연의 늦은 귀가는 단순히 사업이 바빠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우와 함께 그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넥타이 핀, 모호한 대답, 늦은 귀가, 그리고 허위 거래처를 통한 횡령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배신극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12년 동안 얼마나 완벽하게 속아왔는지 깨달았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흘렀지만 그는 그 분노를 행동의 에너지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혼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주는 시내의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이혼 소송 전문으로 알려진 여성 변호사와의 상담은 그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주는 소연과 상우의 불륜 증거 사진, 회사 자금 횡령 내역,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까지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증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5천만 원 이상 청구 가능하시고 양육권도 사장님께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사실까지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도 승소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민준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민준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아들 준혁이의 양육권에 대해 물었다. 아이가 현재 사장님과 잘 지내고 있고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으니 양육권은 크게 문제없을 겁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주는 안심했다. 그는 오직 아들 준혁이만을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해야 아들에게도 상처를 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곧바로 회계법인을 방문했다. 횡령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회계사는 민준이 가져온 회사 장부사본과 허위 거래처 내역을 꼼꼼히 검토한 후 단호하게 말했다.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거래처에 자금을 지급하는 수법은 전형적인 횡령 수법입니다.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석 달간 2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것은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고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계사는 횡령죄는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며 상우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배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법적 절차에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평판이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아 연락했다. 50대 남성 탐정은 20년이 넘는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사장님, 의뢰하신 내용은 이미 많이 다루어 본 사건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친밀한 행동 사진, 통화 녹음까지 필요하신 모든 증거를 수집해 드립니다. 탐정의 자신감 있는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사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탐정은 가족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민준을 안심시켰다. 민준은 일주일간 증거 수집을 의뢰하며 500만 원의 탐정 비용을 지불했다. 비싼 비용이었지만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기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다. 모든 법적, 전략적 준비를 마친 민주는 차분하게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는 먼저 박상우를 해고하고
그 다음 아내 소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해야 그들의 방역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아들 준혁이를 보호할 방안도 미리 마련했다. 그는 양육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계획을 준혁이를 중심으로 세웠다. 민주는 유진에게도 상황을 어느 정도 귀띔해 주었다. 유진 선생님, 앞으로 집안이 좀 어수선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혁이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말에 유진은 민준의 마음을 읽은 듯 했다. 사장님, 준혁이 교육은 계속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유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은 이 삭막한 현실 속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작은 안식처였다. 일주일 후 사설 탐정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민주는 보고서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연과 산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고 오피스텔에서 두세 시간씩 시간을 보냈다. 호텔에도 2번이나 다녀왔다는 사진과 영상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그들이 해외 도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보고서에는 일본 부동산 중개 업체와 연락하고 있는 내용, 도쿄 아파트 계약 진행 상황, 소연 명의로 개설된 일본 은행 계좌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회사 돈을 더 빼돌린 후 일본으로 도망칠 계획이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준혁이의 여권까지 새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일본 유학비자 신청 서류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아들마저도 자신들의 도주 계획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감을 느꼈다.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빼앗아가려 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민준은 그들에게 가장 처절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사설, 탐정의 최종 보고서는 민준의 남은 감정마저 완전히 소멸시켰다. 보고서에는 소연과 산구가 일본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사실과 함께 아들 준혁이의 여권까지 재발급받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돈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그의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 했다.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차가운 경멸로 변했다. 민준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처절한 파멸로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월요일이었다.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동료들은 그의 표정에서 어떤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박상우를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다. 상우야, 잠깐 내 사무실로 와봐.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기에 상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산구는 여느 때처럼 공손하게 인사하며 책상 앞에 섰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진들을 차례로 펼쳐 놓았다. 브라운 카페에서 소연과 함께 찍힌 사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상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사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상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그의 말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뒤였다. 민주는 차가운 눈으로 상우를 응시했다.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민주는 이어서 회사 장부 사본을 내밀었다.
허위 거래처 이름과 이상 출금 내역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상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이것도. 민주는 마지막으로 상구 명의로 된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를 내밀었다. 5천만 원 보증금. 어떻게 마련했지? 내 월급으로 민준의 마지막 질문에 상우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쳤다. 모든 것이 발각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민준에게 빌기 시작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민주는 상우의 눈물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미 늦었어. 오늘부로 해고다. 개인 물건만 챙겨서 나가.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해고를 통보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그리고 횡령한 돈 2천만 원. 그리고 회사에 입힌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까지 총 7천만 원을 변상해야 할 거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할 예정이야. 감옥에서 그동안의 죄를 되돌아보도록 해. 민준의 단호한 말에 산구는 고개를 들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12년 동안 믿었던 아내를 유혹하고 5년 동안 신뢰했던 민준의 돈을 훔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산구가 짐을 챙겨 회사 문을 나선 후 민준은 전 직원들을 소집했다. 박상우 과장은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격리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합니다.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사장님의 공정한 처리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민주는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잠든 후 민주는 소연과 마주 앉았다. 거실 소파에는 정적이 흘렀다.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다. 소연은 민준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산구가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 소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산구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다. 자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소연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 이어졌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다.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12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언제부터였어? 2달 전부터. 처음에는 그냥 사업 상담이었는데 소연은 상구가 주도했다고 변명했다. 그럼 회사 돈은 왜 훔쳤어? 그것도 상구가 시킨 거야. 그건 상구가 하자고 했어. 내가 주도한 건 아니야. 소연의 변명은 끝이 없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을 추궁했다. 일본으로 도망갈 계획이었지. 준혁이까지 데려가려 했잖아. 그건 아니야. 그냥 새 출발하고 싶었을 뿐이야. 준혁이는 내 아들이기도 해. 혼자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민주는 소연의 뻔뻔한 대답에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우리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소연이 체념한 듯 말했다. 그래,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만이 남아있었다. 내일부터 별거 하자. 이혼 소송도 준비할 거야. 소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소연은 큰 가방에 옷들을 챙겨 집을 나갔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소연이 집을 나간 후 민준의 마음은 공허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홀가분함이 뒤섞여 복잡했다. 12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거대했고 그 빈자리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민주는 감정에 휩쓸려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아들 준혁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냉정하게 행동해야 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준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곧바로 경찰서와 법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며칠간 공들여 모은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상우에 대한 횡령 고발장을 접수했다. 담당 형사는 민준이 제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사장님, 증거가 확실하네요. 허위 거래처를 통한 자금 유출은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민준은 안도했다. 그들의 범죄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형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는 법원으로 향해 소연에 대한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이혼 소장에는 소연의 불륜과 횡령 공모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준혁이의 양육권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장담했다. 민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소연이 일본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증거도 모두 제출했다. 법원은 이들의 도주 우려를 인정하여 소연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민주는 그들의 치밀했던 해외 도주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민주는 회사 내부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상우의 해고는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투명한 경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민주는 격리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모든 거래는 이중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확인하도록 했고 소액 거래라도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 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아들 준혁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의 복잡한 문제, 그리고 법정 다툼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민주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준혁이에게는 엄마가 일 때문에 잠시 할머니 집에 가 계신다고 일단 설명하기로 했다.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준혁이 보러 안 와? 준혁이가 묻는 순진한 질문에 민주는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가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준혁이 보고 싶다고 자주 전화하실 거야. 하지만 소연에게서는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다. 준혁이는 민준의 불안한 눈빛과 엄마의 부재를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아이는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때 큰 도움이 된 것은 가정교사 유진이었다. 유진은 민준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듣고 난 후 준혁이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준혁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준혁아, 오늘 수학 문제 다 풀었네.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감동했어. 유진은 준혁이를 칭찬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다. 준혁이는 유진을 따랐고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는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켜 주었다.
유진은 민준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장님, 준혁이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엄마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받은 충격이 클 텐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주는 유진의 조언을 받아들여 준혁이와 함께 심리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아이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었고, 민주는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준혁이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동시에 미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 엄마가 돌아오면 안 돼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아이의 감정, 기복은 심했다. 민주는 준혁이를 안아주며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문제야. 라고 수없이 말해주었지만 10살 아이가 그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민주는 아들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준혁이를 안심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유진 선생님의 도움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준혁이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민주는 아들이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을 때까지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작을 알렸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민준의 삶은 그 사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는 밤마다 준혁이를 재우고 회사 일과 법적 서류들을 검토하며 지새웠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1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민주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소연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상우는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온 상태였다. 재판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판사는 사건 내용을 차례로 검토하며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언급했다. 불륜을 증명하는 사진과 영상, 허위 거래처를 통한 횡령 내역,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소연과 상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 했다. 드디어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피고인 박상우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상우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그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몸을 떨었다. 민주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5년간 믿었던 직원의 처절한 최후였다. 다음은 소연의 차례였다. 피고인 윤소연은 횡령 공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소연은 실형을 면했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어진 이혼 재판에서는 민준이 완벽하게 승리했다. 원고 김민준에게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준혁이의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횡령 피해액 2천만 원을 피고인 윤소연과 박상우가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의 선고는 단호했고 민준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소연의 불륜과 횡령 공모가 모두 인정된 것이었다. 민준은 법정에서 나오면서 안도감을 느꼈다. 8개월간의 길고 힘든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뒤로하고 아들 준혁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을 품었다. 민주는 아들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전의 집은 소연과의 추억이 너무 많아 준혁이에게도 힘든 공간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준혁이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주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엄마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서 우리랑 헤어지게 되었어. 이건 준혁이 잘못이 아니야. 아빠랑 준혁이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어. 민준의 말에 준혁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가 돌아오면 안 돼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는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준혁이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며칠 동안 준혁이는 학교에서도 멍하게 있는 일이 많다고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 유진 선생님도 걱정이 되어 민준에게 자주 안부를 물었다. 사장님, 준혁이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지속적인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의 조언대로 민주는 준혁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와 함께 준혁이의 마음을 돌보는데 몇 달이 걸렸다. 준혁이는 가끔 엄마가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가도 어떤 날은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감정의 기복은 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민주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준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준혁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유진 선생님의 역할은 그들의 삶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가정교사를 넘어 준혁이의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준혁이는 유진 선생님을 친누나처럼 따랐고 그녀의 따뜻한 조언과 칭찬은 아이가 상처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회사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상우를 해고한 후 민주는 새로운 격리부 직원을 채용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직원들의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했다. 1년이 지나서야 준혁이는 비로소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 보였다. 아빠, 우리 둘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준혁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성숙한 모습에 민주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대견함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조용해지곤 했다. 완전히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아들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배신당했지만 그는 더 강해졌다.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세월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했다. 민준과 준혁이는 새로운 집에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들의 일상은 예전처럼 평온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주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고 준혁이의 숙제를 함께하고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고 아들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준혁이 또한 아빠에게 더욱 의지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 둘이서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던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의 담담한 목소리에 민준의 마음은 뭉클했다. 아들이 긴 터널을 빠져나와 한 뼘 더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가끔씩 친구들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준혁이는 조용해지곤 했다.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흔적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았다. 그는 아들에게 우리 준혁이 참 어른스럽다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회사는 더욱 안정되었고 성장하고 있었다. 민주는 박상우 해고 이후 경리부를 전면 개편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재무거래는 이중 체크를 거치게 했고 모든 직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직원들은 그의 정직한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고 회사의 분위기는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경리부 직원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고 예전과 같은 횡령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민주는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한 경영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가정교사 유진은 이제 민준과 준혁이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준혁이의 학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준혁이의 수학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유진은 준혁이의 정서적인 상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준혁이의 심리 상담 결과를 민준과 함께 공유하며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유진의 따뜻함과 진심은 준혁이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사장님, 준혁이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라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민주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유진과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넘어섰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함께 준혁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민주는 유진에게서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고 유진 또한 민준의 진정성과 책임감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소연과 상우의 최후는 처절했다. 상우는 횡령죄로 복역한 후 출소했지만 전과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도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경력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사회적인 매장은 피할 수 없었다. 소연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신뢰를 잃었고 그녀의 불륜과 횡령 공모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떤 업체에서도 그녀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재능은 빛을 잃었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욕망과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민주는 그들의 파멸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의 불행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는 배신당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이나 성공보다 가족의 소중함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을 쫓지 않았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준혁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오늘도 민주는 준혁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는 아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언젠가 준혁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배신으로 얻은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은 한때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서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지어 올렸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다.